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전 충남본부장이었고 그리고 아산시민연대 전 대표였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유라시아 대륙 32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오신 우리 최만정 선생을 소개드립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최만정 대표를 모시고 한 20분 정도 관광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만정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국에 웬 여행 갔다 온 이야기냐 뭐 이런 부분들 생각도 들 텐데요. 사실 그 앞에 대담, 모교 대담 했던 3번까지 했던 걸 잠깐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무거운 주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사실 이 모교 대담을 하는데 나올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 시국에 놀러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느냐 이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것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중단한 가운데서 이제 이런 뭐 방편을 생각을 해냈는데요. 평상시에도 여러 회원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살아온 이야기든 아니면 지금 뭐 활동하는 이야기든 이렇게 편하게 대담 형식으로 나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요즘 코로나19 국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마스크를 좀 잘 안 쓰거나 아니면 손도 뭐 비누로 잘 닦지 않는 습관이었다가 이게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이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왜 그 무증상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도 꼬박 쓰게 되고 또 비누로 손도 닦고 이런 이제 습관이 들었는데요. 뭐라 그럴까, 이 코로나19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실물 경제가 다 이제 멈춰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에 많은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또 우리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나,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 3주 전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구의 장례식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벌써 3주도 지났죠.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주변에서 이제 대구에 다녀왔다 이러면은 좀 반응이 좀 별로 좋지 않고 또 공무원들이나 일부 회사에서들은 대구에 다녀온 사람은 무조건 그 출근을 뭐 2주 후에 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양심적으로 예방적으로 자가격리를 한 2주 정도 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좀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이 나니까 책이라도 읽고 이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자발적으로 양심적으로 예방 격리한다 이랬는데 막상 시간을 그 집을 안 나가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잠깐 멈춤 또 여러 사람 만나는 이제 활동이 그전보다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아주 골치 아픈 뭐 남북관계 또는 통일 문제 이런 것보다도 회원이 또 제가 잠깐 다녀오면서 느꼈던 그런 단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몸은 약간 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있거나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또 이번 기회에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인가 또는 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속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제목을 바람을 안고 세상 품으로 이렇게 해서 리포트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말하자면 이게 등록되는 책은 뭐 이렇게
내기는 어렵지 않은데 아직 그 실력이 되지 않았다 싶어가지고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가 쓴 것, 뭐 실력을 떠나서 문집들을 이렇게 서로 인수해서 나눠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 무슨 책을 썼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 많은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록들을 묶어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바람을 안고 세상 품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이 바람이 이제 한국 우리말로 어떤 것을 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바람 분다 할 때 뭐 구름 바람 부는 대로 구름이 간다 이럴 때 이제 그런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언어로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바람을 안았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구름처럼 바람 부는 대로 한번 다녀보자 이제 이런 느낌에서 했고 바람을 안고 이런 부분을 넣었고요. 세상 품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쨌든 세계의 각지에 사는 이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자 이런 뜻에서 또 그렇게 만나고 나면은 나한테 무슨 감정이 남을까, 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어떤 걸 깨달게 될까,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좀 하고 싶었었습니다. 진짜 이 시국에 웬 여행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우리 평화철도 회원님들께서 매주 캠페인하고 너무 말하자면 진지하고 심각하게 많이들 사는데 이런 기회에 잠시 멈춤이 있을 때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동 대표님들처럼 유명하신 분들 말고 저처럼 일반 회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했고요. 분명히 이번 여행에서는 평화철도 답사단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바이카로스 갔다 왔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인천에서 단둥을 갔는데 좀 늦게 도착이 안개 때문에 아침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불이 나게 단둥에 가서 우리가 바이칼 이르쿠츠크까지 기차를 탔었습니다. 그렇게 타면서 저도 뭐 해외 뭐 국외로 나가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뭐 어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하면은 이런 방식의 여행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철도가 우리 회원 활동이 단순히 사회를 바꾸고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부수적인 어떤 활동 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가 코로나와 한국의 여권 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 뭐 어제도 페루에 뭐 140명이 뭐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래서 다 막았다. 또 필리핀은 뭐 한 몇천 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제가 2월 아주 초 1월 말에 이때 떠날 때 하고 또 다행히 이런 코로나19가 본격화가 되기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자유롭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나라나 가려면은 그네 나라에서 와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불법 체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호주의로 이렇게 국가 간에 방문하는 어떤 협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비자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사증제도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도착 비자, 도착해서 비자를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189개국인가, 179개국인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여권 제시하면은 뭐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3주가 됐든 6개월이가 됐든 여행 목적에서는 국경을 개방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3위라고 해요. 그리고 1등 뭐 싱가포르나 일본인가 뭐 이런 데도 한 서너 개 나라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자유롭게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코로나19 때문에 완전 문을 다 닫았잖아요. 완전 격세지감이 들죠. 심지어 이제 뭐 동양인을 봤을 때 동아시아인 뭐 중국, 한국, 일본이 이제 비슷하게 보이니까 약간 뭐
혐오, 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런 분, 또는 코로나 전염자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근해 나라들이 이제 문을 닫고 있지만은 뭐 이게 뭐 1년 이상 가겠습니까? 뭐 크게 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여행 계획을 좀 잘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정 집행위원장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지금 세상에 있어서는 뭐 여행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와이파이가 되면은 어디 중앙아시아 어디 소도시에서도 한국하고 동영상 통화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계는 그렇게 가까워져 있고 뭐 무슨 금융 자본의 뭐 자유로운 뭐 거래 또 뭐 증권의 폭락 또 그 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런 그 밀접한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도 이제는 그렇게 온라인을 다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코로나19 계기로 이런 이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50대 중후반 넘어가가지고 지금 동영상 사무장이 편집하시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좀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희 위원장님께서 미리 가보는 유라시아 여행 이런 제목을 잡아주셨는데요. 너무 멋지죠? 근데 저는 제목을 좀 멍 때리는 혼자 여행 즐기기 약간 뭐 애매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난 이유는 제가 이제 나이가 한 50살 넘어가고 이제 뭐 이러니까 제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봐서 한 65살까지 물론 그 이후에 뭐 건강이 허락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60살 넘어서 무슨 단체나 뭐 사회운동에 뭐 앞장에 서서 한다는 게 뭐 지금 시대나 지금 나이는 괜찮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남아야 12년이구나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87년 뭐 10월부터 공장에서 일했으니까 한 30여 년 넘게 했는데 뭐 이러고도 안 될 좀 부족한 게 많은 것은 후세대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그러니까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우리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저는 결국은 한 10달 이런 정도였습니다만은 길게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뒀던 것은 거리두기, 인생을 모색하기 위한 거리두기. 제가 이제 오니까 정성희 이제 위원장님께서 전화하고 그러시는데 해외에 있으면은 전화야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올지 않을까 뭐 이런 계획이었고 또 그런 와중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관심이 사회주의권 지금도 이념지향적인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념적으로 뭐 북한, 조선, 북조선은 못 갔습니다만은 옛날에 사회주의였던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걸 몸으로 겪어보면서 한 30여 년 다 됐습니다만은 또 뭐 중국과 베트남은 좀 다른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이번 기회만 보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다음에 열린 사과 새로운 일거리 찾기인데 그러면은 돌아와서 이제 한 7, 8년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 사실은 속으로 이제 이 남한, 한국만의 부분이 아니라 북조선, 조선까지 포함하는 한민족 전체 일을 하는 게 이제 좀 나이도 좀 먹고 또 우리 시대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보관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하노이 회담이 북미 회담이 좀 말하자면 깨졌지만은 결렬됐지만은 작년에 떠날 때만 해도 다들 될 줄 알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월 달에 하노이 회담하고 중간에 뭐 이제 되고 그러면 나 올 때쯤 되면은 이제 완전히 좀 바뀌겠다. 이래서 이제 약간 그동안에 했던 활동하고 거리를 두고 나와서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면에서 좀 새로운 일거리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상황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도
여기 열린 사고라고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번만 해도 그래요. 코로나19 이거 생각도 안 타가 막 이게 막 닥치니까 이번 총선 우리 평화철도 회원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를 좀 더 획기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코로나19 나타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또 요즘에는 또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걸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게 잘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한 30여 년 이상 이런 활동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안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기회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지어 탄핵을 당한 세력이 지금 막 뭐 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다 말하자면 한국적 현상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집권하거나 또 운동에 책임진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거에 포괄해서 봤을 때 모든 사회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꼭 뭐 뜻대로 안 됐다거나 좀 또 어떤 미운 세력이나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흘러가는 하나의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조바심 내거나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슨 뭐 이번에 비례정당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어떤 분노나 징후 이런 것보다도 시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이제 징후나 혐오 이거보다도 같이 적응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행을 다녀와서는 이제 이런 일을 좀 하지 말자, 좀 잘난 체 하는 일 또는 뭘 갖다 의미를 좀 높이자, 그러니까 의미를 막 두는 일 이런 일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자 이랬는데 결국 1년 가까운 여행의 그 공덕이 정성이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깨졌는데 평화철도 뭐 이런 모임이니까 아무리 시간을 때워도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쫓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행에서 이제 좀 비어지는 마음을 다시 또 이게 깨지는 건데 어쨌든 평화철도에서 다녀보면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나라 간의 경제나 어떤 정치나 이런 게 평화적으로 협력이 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철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평화경제까지 나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같이 캠페인 참여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하는 게 밥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 평화철도는 단순히 이제 그 철도를 통한 이런 것보다도 이런 평화체제의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체제의 완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이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고속철도를 타봤는데요. 여기 평양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베트남 이렇게까지 2박 3일 걸렸을 거예요. 여기 하면 이제 경호상에도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 위원장이 이용하는 이제 철도 자체가 고속철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랬는데 보십시오. 남북만 연결하면은 뭐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뭐 아시다시피 남북만 연결하면은 뭐 동해에서는 약간 연결 안 됐습니다만 연결하면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또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재작년에 이제 단둥 통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만주리까지 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화철도 이렇게 하면 남북철도 있기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단순하게 뭐 철도 있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우리 사고의 방식을 이 남북 간에 연결함으로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대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평화철도는 대륙철도에 있는 부산, 이 대륙철도를 이어서 부산에서 출발점을 만드는 것 자체야말로 우리의 사고에 엄청난 큰 진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아시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대륙성 회복의 시발력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세계 평화의 종착역이다
사실 아시겠습니다. 이게 맨날 시발점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가 중창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대륙적 사고를 하는 시발역이자 또 하나는 남북 평화가 사실은 마지막 남은 세계의 이제 그 냉전지대 아니겠습니까? 이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 평화의 종착역이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제가 뭐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은 제가 여기가 운남입니다. 여기 운남이고 베이징 2,700km인데 11시간인가 12시간 만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 베이징에서 이제 뭐 장충 거쳐서 여기 연길까지 여기서 뭐 고속철도가 뭐 한 똥차라고 하는데 250km 정도 시속 이런 정도로 연결돼 있고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고속철도가 시속 300km 이상 뭐 밟으면 내가 밟는 건 아니지만 뭐 출발하면 1분 내에 300km 달립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듯이 동전을 세워놔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라는데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르무치라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우르무치에서 여기 베이징까지 제가 중간에 이제 란주, 시안 뭐 내리긴 했습니다만 철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속 250km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일일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죠. 철도를 통해서 베이징까지 무조건 뭐 하루 이내에 도착을 해서 일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철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1대1로 중에 하나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아직 연결 안 됐습니다.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 또는 이쪽에 이제 이란 통해서 이태리에 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철도, 평화철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중국을 통해서 가는 거 또는 뭐 여기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륙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연결만 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다음에 나보고 철도 여행을 하겠냐 그러면 나는 사실 좀 약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실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고속철도가 되어야 여기 이제 어디죠? 풍맹 이만 여기가 되겠죠. 풍맹 풍맹에서 여기까지 11시간 12시간이면 탈만한데 그래도 지겹습니다. 사실은 2,700km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속철도 없이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또 기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한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철도 뭐 기차 타고 유럽에 가자 저는 뭐 스페인까지 가자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용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대신 남북을 연결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뭐 백두산도 가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연결돼서 또는 철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철도는 도로가 연결된다니까 더 좋은 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화철도를 평화도로 연결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철도가 된다면은 도로가 된다는 거니까요. 저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도 연결도 중요하지만 뭐 물류라든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차가 되면은 차를 가지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처럼 왼쪽이 좌석입니다. 물론 인도나 이쪽으로 하면 오른쪽 좌석, 섬나라 뭐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렇습니다만은 어차피 왼쪽 그 핸들 그 운전석을 가지고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에다가 이것저것 실어서 가면은 뭐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로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여기서 차를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약간 뭐 편법을 통해 가지고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모스크바 이쪽에서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약간 250cc 이상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우리가 여기가 카스피이죠? 우리 재작년에 갔을 때도 여기서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봤지 않습니까? 네, 바이칼. 만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남북 평화철도, 뭐 평화철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철도만이 아니라 대륙을 잇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또 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생활도 윤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저는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조금씩 평화적일 때 보태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행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들이 많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담을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한반도를 보다 이야기는 밖에 나가야 이제 자기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바둑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잘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발칸반도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옛날에 아파트 이렇게 높잖아요. 이게 총자국입니다. 대포 자국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뭐 발칸반도라고 하면 유고슬라비아라고 지금 막 7개국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옛날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뭐 협동조합을 잘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옛날에 뭐 그런 책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민족, 부족 또는 종교 차이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인구도 한 200~300만 세르비아나 이런 데 빼고 뭐 보스니아 뭐 헤르체고비나나 이런 데 그게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사라예보나 뭐 이런 데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나라가 유지될까 했는데 뭐 어쨌든 그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년 전에 이제 수십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은 당신네들은 같은 민족인데 70년 동안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가? 뭐 내가 그들한테 이제 한 수 물어보면서 이렇게 했던 게 나한테 다시 또 질문으로 드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다음에 뭐 다 아시죠? 이 테트리스에서 나오는 뭐 이런 모양의 성당입니다. 실제로 성당에 사람은 러시아 정교? 예, 이게 모스크바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 가본 곳은 이제 여기가 이제 북유럽이지 않습니까? 여기 슬로베니아 뭐 이런 데서 여기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에서 모스크바까지 버스도 있고 뭐 기차 주로 기차가 이제 핀란드 이쪽 북유럽까지 다 간다고 하죠. 근데 이제 국경이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적대국을 삼어서 하니까 그렇지만 가면 또 맥도날드 엄청나게 큰 거 많고 호텔도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 개인적인 중심 뭐 자본주의입니다. 그럼 뭐 그 옛날에는 뭐 스킨헤드도 많다고 그랬는데 요즘 뭐 그런 것도 거의 없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뭐 가스 같은 거 독일 다 공급하죠. 근데 왜 적대국인가? 우리하고도 수교를 했죠. 수교를 했으니까 적대국이라고 볼 수 없죠. 미소 간에도. 그러나 이제 러시아 간에도. 그런데 주로 이제 잠재적 적군으로 삼고 이렇게 대립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같은 자본주의. 러시아나 옛날 소련 연방에도 다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뭐 그 대의제 한계도 있지만은 자본주의고 1인 1표인데 왜 그럴까? 이건 아마 어떤 강대국 간의 자국 이기주의 그런 세상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중국 나중에 이제 대담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중국이 GDP 1만 불입니다. 지금 우리가 GDP 1만 불이 아마 2003년인가 뭐 이러죠. 뭐 아파트니 도로니 뭐 상위 인프라는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중국이 강성할 때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사실은 많은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건 대담해서.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여기가 이거 어디더라? 뭐 사파 민빈 여기겠네요. 여기 관광지인데 사실 제가 베트남을 생각했던 것은 한두 분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1975년 무력 통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해방돼서 이때까지는 북베트남이 사회주의라고 했지만 전쟁 뭐 치르고 이러면서 별로 사회주의적 제도를 많이 도입하지 못했고 75년 이제 통일되고 나서 사회주의를 한다고 이제 그런 계획 경제를 하다가 거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부터는 체제를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결국 대단한 게 전쟁이 끝나고 이 정도인데 미국과도 수교하고 또 한국 용병을 갔는데도 수교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에서 GDP 30%지 않습니까? 아니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은 민족끼리 전쟁한 지 7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한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한국 위상이 꽤 높다 어떻게 근데 외국에 하면 다 이제 저기지 않습니까?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삼성 노조 탄압 그래가지고 삼성 제품 거의 안 쓰는데, 근데 뭐 중앙아시아나 또 북유럽이나 삼성 광고 있으면 뭐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내가 거기 가서 뭐 삼성 반대 운동해서 애들 노조 탄압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어떤 호텔방에 이제 뭐 호스텔이나 갔을 때도 전자제품에 LG나 삼성 그 TV나 이런 게 있으면 막 호감이 가고 약간 좀 좋은 점수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국뽕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260원인가?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환율이 불안할 때 되면 나도 약간 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ATM기 돈 꺼내고 이러면 한 1150원대 이때는 그때보다 1250원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돈가치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해외 나가면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자부심 또는 뭐 걱정 이런 게 많아지는데, 특히 제가 다닌 나라들이 사회주의 관련된 국가들이 막 옛날에 관련된 국가들이 많으니까 북이냐 다른 데는 북이냐는 별로 안 물어요. 그리고 쓸 때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DPRK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코리아라고 써도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북 관련해서 사실 키르기스탄인가요? 북의 무비자 입국입니다. 거기 키르기스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거기 아마 3개월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북이라고 묻는데, 이거 참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코리아 이렇게 하면 남이냐 북이냐 이렇게 묻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천산산맥입니다. 위에서 본 건데 중앙아시아에서 저희 우르무치 하는 데인데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뭐 천산산맥 말하자면 설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중국 국경에서 보시죠. 단동에서도 저기 관광객들 많이 가는 거. 중국인들은 신분증만 가지고 쉬는 하러 가서 먹고 오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다음에 유엔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산토스 섬인가 약간 있잖아요. 거기 또는 하노이 여기 북미담 장소 호텔도 들렸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남북 간에 좀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꼭 북한을 여행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평화 이런 정도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부국력이 세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했죠. 제가 이제 한 2-3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너무 이제 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이제 도문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데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강폭 넓지 않습니다. 두만강 중류인데요. 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왜 나는 못 갈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북에서도 남쪽으로 못 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북에서 남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안기부부터 가가지고 하나원 교육받고, 요즘 제가 뭐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남쪽으로 왔다가 뭐 좀 아내도 죽고 뭐 그래 일이 있어서 북쪽으로 갔대요. 다시 또 왔는데 국가본부 위반으로 7개월인가 감옥 갔다 왔답니다.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남아 사람들도 막 그러는데, 제 관점은 우리가 왜 개별 여행 북여행 안 될까 이런 게 남한에서부터 이렇게 풀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고, 또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돈 좀 벌어가지고 북에도 좀 보내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러면 나보고 이제 북한 간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도 북한 영화 다 보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 편집본도 보고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냥 또 한 가지는 남이냐 북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은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남한 이렇게 하죠. 남쪽은 한국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조선 한국 이렇게 나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민족 꼭 일국가 해갖고 통일을 앞당겨다 이러는데, 엄밀히 보면은 일민족 이국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마음 이런 것이 들 때야말로 좀 더 통일을 더 앞당겨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생통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노조할 때는 상생하면 노사 상생하자면은 짱
별로 나는 뭐 바람직하게 안 봤는데 남북 간에 문제는 뭐냐 상생. 지금 교류 협력도 서로 상생하는 부분. 우리가 뭐 지원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쪽 일부 첨단 기술도 팔아주는 거, 또 북한의 부품도 팔아주는 거, 서로가 교류 협력이 도움이 되는 거. 우리가 우리 것만 생각하는데 또 통일도 지금 뭐 사회주의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쪽에 장점도 있고 자본주의적 장점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내가 딱 1분만 코멘트하고 싶은 게 지금 미국, 유럽 다 사회주의적인 겁니다. 내가 지지난주에 마스크 오브제로 제한 판매한다고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게 근데 지금 유럽 뭐 미국 뭐 식당 다 문 닫고 뭐 다 돈 현금 얼마씩 준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거 퍼준다 그러는데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체제를 뛰어넘어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교조적인 정책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민족 이국가의 관점 어느 때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두 팀 나가갖고 뭐 필요하면 또 단일로 하든 시키고 뭐 이렇게 여유로운 생각 속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또 재미없게 한 건데요. 어찌됐든 멍 때리는 여행.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멍 때린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없이 현실을 바라보는 실사고시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랬습니다. 좀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앉으시죠. 이제. 예. 거의 1년 동안을 유라시아 대륙 32개국을 순방을 하고 오셨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나라와 도시 어디였습니까? 그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사람 구경, 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인들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동남아시아 가면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우리보다 키도 약간 작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친근하잖아요. 예. 근데 인도나 이쪽으로 가면은 애들이 아리안족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약간 검지만 콧날이나 이런 게 서양식이잖아요. 예.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예. 우리들의 통일을